지난주 미국 대선 후보 첫 TV 토론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론이 민주당 안팎에서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유권자의 72%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아직까지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완주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대미 외교에 대한 셈법도 복잡해졌는데요. 관련 내용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미국에서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네. 오는 11월에 이제 선거가 있는데 저희도 생중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해드렸는데 네. 토론회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에서 참패했다는 분석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무리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2000년의 그 대선 토론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2000년 대선 토론의 특징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저돌성 그리고 그 바이든 이 현 대통령의 합리성의 대결이라고 보여주는데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니고 있던 당시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그 저돌성이 주는 위험성이라든가 논리적인 모순을 굉장히 차분하게 공략을 했었어요. 2000년에는. 2020년. 예. 예. 근데 이번 그 대선 토론 과정을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은 저돌성은 여전하지만 이 공격받을 만한 논리적인 모순이 이제 조금은 줄어들었고요. 반면에 지금 이 바이든 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차분하게 그 약점을 지적해 나가는 모습이 전혀 돋보이지 않았고 어떤 때는 지나치게 장황하거나 또는 발음이 불분명한 부분들도 지금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게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지금 자아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본인의 강점을 하나도 살리지 못했고 오히려 상대방은 차분히 대비를 해서 나왔다는 인상을 줬기 때문에 그 토론에서 이겼다라는 인상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 실제로 이제 두 후보가 이제 90분 동안 발언한 것들을 이제 다시 돌아봤을 때 네네. 실제로 두 후보 모두 이제 잘못된 사실을 발언한 경우가 사실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 그럼에도 이제 참패라고 바이든 네네. 대통령이 그러니까 참패라고 왜냐하면 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결과적으로 제가 2000년 자꾸 나오는 이 당시 대선 토론 얘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게요. 예. 그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녔던 문제를 굉장히 간결하고 분명하게 지적을 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령 이제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네.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과의 협상이 가졌던 오히려 이제 북한 정권을 안정화시켜주는 결과 이런 데 대한 비판들이 명확하게 이제 드러났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볼 땐 대선 TV 토론이라고 보기엔 토론의 질은 높지가 않았어요. 양쪽 다 부정확한 팩트들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확한 팩트를 인용을 할 때 그거를 제대로 공략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 대한 반박이 굉장히 장황하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 말이 사실인지를 알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네. 예,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어쨌든 참패했다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보좌진들도 수습하느라고 상당히 바빴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내놓은 이야기가 좀 토론이 늦은 시간에 진행됐기 때문에 네네. 토론에서 패배를 한 거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는 좀 안정적으로 활동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좀 논란을 키우고 있거든요.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미 대통령이라는 직위 자체가 어느 직위보다도 경무에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들은 특히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만 직무 시간에만 일어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굉장히 긴박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기에 대선 토론과 같은 모습이 나타났다면 아무래도 사람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6시간만 제대로 이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반박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TV 토론 이후에 진행된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미국 유권자의 72%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포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언론에서도 조국을 위해서 선거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이제 대선까지 넉 달 정도 남았잖아요. 이게 네네. 실제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좀 먼저 여쭤볼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언론의 반응이라든가 유권자 반응은 그만큼 안타까움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역설적으로는 이제 좀 심기일전에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달라. 그리고 더 이제 이 넓게는 이제는 민주당 그 참모진에서 좀 더 이제 정교한 대선 전략을 좀 이제 내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더더욱 어떤 모습이든 좀 건재를 과시해달라 이런 그 요구가 아마 그런 희망이 절반은 담겨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 교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매우 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민주당에서 그 대선 후보가 교체됐던 그 이 사례들을 한번 보면 네. 1968년에 린든 존슨 당시 대통령이 이제 지금 이 월남전, 베트남전에 대한 여론 악화로 근데 이때는 3월이었단 말이에요. 중간에 교체가 됐는데요. 현실적으로 뭐 이론적으로 보면 8월 19일로 예정된 이 민주당 전당대회 이전까지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되면 대체 후보를 이 선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고요. 후보군도 이제 뭐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게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라든가 아니면 메리언 윌리엄슨 이 같은 경우에도 이분 메리언 윌리엄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미 대선 전에도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도 참가를 했었거든요. 물망에는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미국 대통령 본선거와 같이 각 당의 이 대선 경선도 이 해당 후보에 투표할 대의원단을 뽑는 거거든요. 근데 이 대의원단이 실질적으로 꼭 그 후보한테 투표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지금 거의 바이든 대통령 대세가 확정이 됐다라는 얘기는 민주당 내에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전당대회에서 투표할 대의원단이 이제 이미 이 절대수를 확보를 했다라는 건데요. 이 경우에 뭐 양해를 구하고 대의원들이 다른 후보한테 투표를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그러면 누구를 대체 후보로 하겠다라는 게 확실하게 압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고요. 두 번째는 애초에 그게 가능했다면 네. 지금 이 노력 논란이 이 일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자체가 생각을 다시 해봤겠죠. 그리고 아마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그렇게 거의 바이든 대통령이 독주하는 양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네, 그러니까 후보 교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후보군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네네. 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이 해리스 부통령으로 교체될 가능성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도 상당히 좀 아니요, 저는 그것도 입장에 난처할 낮다라고 것 같은데요.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이 노력 논란이 있는 가장 큰 것이 이 농담 우습게 비슷하게 임기 채울 수 있겠냐 중간에 어떤 만약에 건강 문제가 생기면 부통령이 대처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그 부통령이 불안하다는 게 논리의 핵심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카밀라 해리스 현 부통령 같은 경우에 분명히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서는 상당히 좋은 카드였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게 대통령을 대신해서 직무를 수행할 만한 어떤 이 권위라든가 아니면 결단력이라든가 이걸 지니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바이든 대통령의 노령의 불안한 또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해리스 부통령이기 때문에 네.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에 사퇴를 한다 그래도 해리스 부통령이 그 교체 후보로 거론될 가능성은 저는 상대적으로 민주당 내에서는 낮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민주당에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오히려 더 이제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 주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제 머무르면서 뭐 여러 가지 뭐 계획들도 짜고 했다고 하는데 네. 언론에서는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는 사실은 이제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에게 달려 있다 이런 네. 이야기들도 나오던데 뭐 어떤 배경 때문인 건가요? 네, 아무래도 질 바이든 여사 같은 경우에 바이든 현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직접적인 조언을 해줬고 그동안 또 바이든 대통령이 그 조언을 신뢰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이든 대통령이라는 인물을 가감없이 가장 정확하게 옆에서 지켜본 인물, 건강 문제까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질 바이든 여사까지도 이 사퇴를 권유한다면 뭐 바이든 대통령이 고려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질 바이든 여사가 과연 그런 옆에서 지켜봤을 때는 이런 거잖아요. 뭐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은 이게 그냥 한번 우연히 그 TV 토론에서 부진해서 나타난 해프닝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 배우자에게
사퇴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저는 오히려 그 가능성 낮다라고 봐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웃고 있을 한 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일 텐데 트럼프 전 대통령도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앞두고 네, 있는 그렇죠. 재판 결과가 지난 2월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고를 했던 내용인데 이 면책특권 심리입니다. 네네. 관련해서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힌 상황인데 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우리나라 헌법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미국은 이런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관련해서 이제 어떤 판결이 나올지도 관심 쏠리는데 어떻게 그렇죠. 좀 보고 계십니까? 이제 판결 변수가 있는 게 바로 지금 그 면책 특권에 대한 확정 판결 문제도 있고요. 이미 배심 원단이 이거는 사실 유죄 의견을 냈던 그 이 성추문 관련한 이게 지금 또 확정 선고가 7월에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또 한 번 이게 지금 이 대선판에서 또 변수가 될 수가 있는데요. 어차피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든 간에 아마 이 흔히 얘기하는 핵심 지지자들은 이번 대선 토론 결과 관련 없이 변하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이제 중도층 그리고 상대적으로 민주당이나 공화 당원들 중에서 사실 그 바이든 대통령이든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든 간에 갸웃하고 있는 약간은 그 고민을 하고 있는 후보자들의 표심이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이게 이제 또 한 번 이 사법 리스크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기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은 미 대선 얘기하는데 사실은 4개월이나 남은 거예요. 또 후보들 입장에서는 4개월 동안 어떤 변수들이 이제 아마 제가 볼 때 3-4가지 변수들이 더 튀어나올 거예요. 대외적으로는 지금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비롯한 지금 중동 문제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들이 변수가 될 수가 있고요. 예. 대내적으로도 지금 그 이민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다시 쟁점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대선 토론 한 번을 보고 누가 사퇴하느냐, 그다음에 누가 완전히 승기를 잡느냐 지금 여전히 섣부르다는 얘기예요. 뭐 대청이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도 아주 뭐 미세하게 이기고 있다는 여론조사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흔히 우리가 스윙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정말 대선 판도를 이 좌우하는 그리고 양 후보들한테 이게 교차로 그동안 지지를 보낸 적이 있는 그런 이 경합주에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예단하기는 좀 이른 상황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그 공화당의 대선 주자였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교체되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썩 좋은 일만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측면에서 그런 분석을 내놨을까요? 그렇죠. 선거 전이 다시 이제는 그러면 이 노령 논란이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제 그 노령 논란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자, 나이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서도 결코 젊다라고 볼 수 없는 나이잖아요. 거기다 고집불통이고요.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위험한 발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특히 극렬 트럼프 지지자들이 가지는 행동들 자체가 그대로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민주당에서 젊은 후보로 교체될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그 면을 집중 공략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젊은 후보가 있었다면 사실은 이미 제가 볼 때는 부각이 됐다라는 거죠. 예.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이 미 대선에 대한 결과 등이 상당히 네네. 중요하고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현재 분위기로 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반도 외교안보에 대한 전략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좀 대응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고 만약에 트럼프 2.0이 이제 시작이 되면 과연 우리가 이제 어떤 쪽으로 한미 협력을 해나가야 될지에 이제 이 시나리오는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뭐 지금 흔히 얘기하는 이제부터라도 트럼프 이제 그 캠프 인사들하고 집중적으로 접촉을 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뭐 그럴 필요는 있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트럼프 진영으로 달려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거의 공감하지는 않는 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첫 번째 임기가 아니라 두 번째 임기잖아요. 예. 그 미 대통령 그 임기 4년이라는 게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의외로 짧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맹이라는 게 4년, 8년의 기간을 가지고 갑자기 흔들리거나 해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이게
이 동맹 위기론에만 집착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일기 때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참모들을 만나려고 한다는 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의견들을 전달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일기 때는 그래도 자기 의견을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전달할 수 있는 인물들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이제는 그런 인물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지금 얘기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싶어하는 그 얘기를 해줄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지나치게 초조해야 한다 이런 것 자체보다는 좀 중심을 잡고 움직이는 게 낫고 뭐 양쪽 다 지금 바이든의 행정부도 마찬가지지만 트럼프 대선 캠프와도 일정한 이 끈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제는 대세가 글로 기울었기 때문에 빨리 가서 거기 가서 저는 그게 그렇게 통할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오히려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한국에 대한 예. 이미지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2.0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만약에 진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게 된다면 지난 4년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국제 정세도 그렇고요 많은 것들이 좀 바뀌었는데 그 일기 때 보여줬던 그 정책대로 갈 것 같으신지 아니면 좀 많이 좀 달라진 모습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 방향성을 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네, 있겠습니까?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가능해요. 일단은 이제는 주변에서 브레이크 거는 참모들도 없으니까 더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고요. 네. 일단은 지금 그러겠다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외교안보 면에서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더더구나 재선 이제는 걱정도 안 하기 때문에 정말 트럼프 대통령 그 생각대로 독주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또 이번 대선 토론 과정도 보면 상대적으로 차분해졌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이제 지금 우리만 주 타겟으로 지금 삼게 되고 굉장히 걱정하는데 전반적으로 동맹국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 우선순위에서 볼 때 흔히 얘기되는 이 미북 협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동맹의 급격한 조정이라든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당장의 제1우선순위는 아닐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제가 어느 한 극단을 보기보다는 예. 우리가 먼저 동맹 문제 또는 비용 분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먼저 미국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으로 얘기해온 게 결국은 지금 자꾸 동맹 해체하려고 TV 토론에 나오지만 동맹 깨려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반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건 나는 제대로 분담 안 하면 제대로 분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뿐이고 제대로 분담 안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얘기했을 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분담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이 오늘 새벽에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네. 지난달 26일에 이 다탄두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힌 지 닷새 만에 또다시 도발을 한 건데 그 이유 등을 뭐 이런 미국 대선의 과정 속에 이루어진 도발 등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까?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 대선전을 이 대선정도 염두에 두고요. 그 한반도 긴장을 이제 계속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또 긴장을 끌어올리게 되면 이게 오히려 미 대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본격적으로 아마 지금 북한이 어떤 중요한 도발을 하게 된다면 그 대선에 임박하거나 대선 직후가 될 가능성이 크고 아직은 어떻게 보면 타진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도발 양상이 지금 굉장히 좀 다양하죠. 예, 복잡한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북한이 어느 특정 기술, 가령 ICBM이면 ICBM 또는 이제 지금 단거리 미사일이면 단거리 미사일 어느 한 특정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거기에 대한 또 군사 정찰이랑도 마찬가지죠. 네. 어느 한 특정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북한도 지금 나름대로 어느 하나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만큼 기술의 다양성을 과시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느 하나 확실하게 지금 완성한 기술이 마땅치 않다라는 걸 반영하는 거기도 하고요. 네. 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준비된 것부터 지금 계속 보여주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한반도에서 북한이 정말 긴장 상태를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자신들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주체라는 그걸 보여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내 또는 미국 내에 그런 여론이 조성되기를 바라는 걸 노리는 것도 있어요.
예, 앞으로 좀 북한의 동향도 주시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미 대선 토론의 후폭풍부터 북한의 도발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